문제 8번.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 이걸 방해했습니다.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혔는데 갑에게 공무집행 방해 고의는 물론 상해 고의도 있었다. 두 개의 고의가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냐? 우선 이렇죠. 승용차, 요게 이제 위험한 물건, 그리고 자동차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 요게 바로 이제 휴대. 그럼 그렇게 말이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방해, 이게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특수공무방해죄. 그리고 상해 발생했으니까 치상죄입니다. 특수공무방해 치상죄. 요게 되고,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더라도, 즉 상해 고의가 있어도 성립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일단 특수공무방해 치상죄 요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승용차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 상해를 입혔으니까 여기에 또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 그럼 갑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상해 두 가지 범죄 구순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이 두 죄의 죄수는, 하니 우리 판례가 이렇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이 둘을 비교합니다. 비교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더 무겁다면 상상적 경하, 더 무겁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겁거나 형이 같을 때, 이럴 때는 법정형합의 특별관계, 그래서 고의범은 배척되고 결과적 가중범 일제만 성립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판례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재수 판단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렇죠. 특수공항의 치상죄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는 형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상해에 빠져버리고 특수공항의 치상죄 요 일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두 죄 상상의 행함이고 2번이죠. 갑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처벌된다. 여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요 20번은 최근 판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들이죠. 그럼 1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될 것임을 알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니까 정범이죠. 정범은 사기죄입니다. 근데 갑이 이를 알면서 자기 계좌를 만들어 양도합니다.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경우, 어쨌든 계좌, 이걸 양도한다죠. 양도한다면 갑은 정범의 사기죄에 대한 방조입니다. 사기 방조죄. 여기에다 성립합니다. 성립하고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했을 때, 그러면 이 계좌에 입금된 돈, 그럼 이렇죠. 을이라는 정범이 A를 속여 A가 현금을 갑의 계좌로 이렇게 송금합니다. 송금했을 때 이 돈을 갑이, 이 계좌에 들어온 돈, 이 돈을 갑이 인출합니다. 인출하면 첫째, 사기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이냐 하니까 우리 판례가 아니다. 그게 1번이죠.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갑이 사기 방조가 아니라면 갑이 인출하는 것, 이건 A에 대한 횡령입니다. 그런데 갑이 사기 방조가 되면 이를 인출하는 것은 A에 대한 횡령이 되지 않고 갑의 사기 방조 실행행위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추가적인 침해가 없어
이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방조가 안 되면 인출하는 횡령, 될 때는 횡령이 안 된다. 여기 판례니까 이 경우는 1번은 사기 방조가 되는 경우니까 별도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1번은 X입니다. 2번, 피고인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 방조 행위로 본범에게 편취금이 기수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A가 바로 갑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두 번째, 횡령이 안 되고, 그럼 돈을 인출하는 것, 이게 이제 작물 취득이냐 하니까 우리 판례, 작물이긴 한데 본범인 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적 처분권을 획득한 게 아니다 해서 작물 취득 개념에서 뺍니다. 결국 작물 취득도 안 됩니다. 그게 2번이죠. 따라 작물 취득자가 성립한다. 역시 2번도 X입니다. 다음 3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3번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갑이 계좌 속에 든 돈 이걸 인출했습니다. 갑이 인출했을 때 이 인출행위가 아까는 피해자 A에 대한 행위냐 이걸 물은 것이고, 3번은 본범이 을이죠. 이 을에 대한 행위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아닌 이유는 이 돈이 을의 소유에 속한 적이 없다. 속한 적이 없고 갑과 을 사이에 계좌 양도계약, 이것은 형법적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도 아니다. 그 결과적으로 을에 대한 횡령,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3번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X입니다. 다음 4.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했다. 우리 판례 이 말이죠. 교묘하게 갑이 A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내가 중앙지검 검사인데 A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 요 사기범에 이용되고 있다. 아마 수시간 이내에 당신 계좌로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올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갑이 무슨 소리냐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시간 이내에 당신 계좌로 돈이 1,000만 원 들어올 테니까 돈이 들어오면 당신 A 계좌에 있는 돈과 들어온 1,000만 원 한꺼번에 인출하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이제 갑은 또 B에게 전화하죠. B에게 전화하면서 A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케 또 사기를 칩니다. 그 B가 이제 A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A는 조금 전에 당신 계좌로 1,000만 원 들어올 거다. 사실 들어옵니다. 이 큰일 났구나. 해서 시키는 대로 자기 계좌에 있는 돈 500만 원하고 B가 A에게 사기쳐서 보낸 돈 2,000만 원, 이 1,500만 원 인출해서 갑에게 갖다 줍니다. 이럴 때 B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죠.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그럼 A에 대해서는 A 계좌에 든 돈 500만 원, 요거만 사기이고, 이 1,000만 원은 단지 B의 돈을 A를 도구로 이용하여 갑이 치등한, 그럼 A는 결국 B의 돈을 사기치기 위한 갑의 범행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1,000만 원이 뭐냐면 B를 피해자로 하고 A를 도구로 이용한 사기죄 간접증거입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만 사기가 되고 단지 도구로 이용된 A에 대해서는 사기가 안 됩니다. 사기가 된다면 A 돈 500만 원 부분, 이 부분만 A에 대한 사기입니다. 이게 판례의 결론이고, 그래서 5번은 다시 읽어봅시다.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방금 얘기해서 B죠. B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 이걸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했다. 바로 A죠. A를 기망했습니다. A를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바로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 즉 1,000만 원에 대해서는 B에 대한 사기죄, 요거만 성립하지
도구로 이용된 A 별도의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 방금 우리 들은 예에서는 A죠. A에 대한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A 통장에 든 돈 1,000만 원, 500만 원 이것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B 돈 1,000만 원 이걸 A를 도구로 이용해서 가백에 가져다 주게 하고 이를 이용한 간접정범 이 경우는 B에 대해서만 2,000만 원 B에 대해서만 사기, 도구로 이용된 A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